자, 2교시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와 비접지의 지락보호 비교 설명하시오. 기초 문제예요. 기초 중의 기초, 100문제 안에 들어가는 문제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별류기, 과전류 정수, 과전류용도 마찬가지죠. 아마 좀 힘들었던 게 이제 갑자기 10점 정도가 25점 나오니까 이제 구라 열심히 쳐야죠. 앞에 좀 써주고요. 콘덴서 내부 고장 방식이에요. 콘덴서 내부 고장 방식, 그림 보시면은 NCS하고 페이지 넘기니까 NVS 있어요. 뭐 궁금한 거 없나요? NCS는 뭐냐면은 중성선에 연결해서 CT로 검출한다는 거고요. 예, 페이지 넘어서 NVS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점의 전압을 검출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보통 콘덴서 델타 결선이에요? Y 결선이에요? 델타죠. 근데 왜 여기 Y죠? 예. 얘 뭐냐면요. 고압 콘덴서예요. 저압 콘덴서는 나가면 이런 거 소송되면 끝나요. 이제 보통 일반 저압 콘덴서는 다 델타 결선이에요. 용량이 더 커진다는 거고요. 근데 Y 결선 용량이 작아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고압되니까 이제 절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압 콘덴서는 다 Y고요. 저압 콘덴서는 델타다. 그래서 이 지금 NCS, NVS라는 것은 고압 콘덴서의 보호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자, 4번에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해성 폭력이 왜 간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거의 이제 금수강산이 송전탑과 이제 해상 풍력 발전기로 도배되려고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요? 이 소음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이 있다. 그래서 설치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기 어디로 나갔어요? 바다로 나갔죠. 바다로 나갔는데 바다로 나간 해상 풍력에서 어떻게 전력을 전송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뭐 건축전기 분야보다는 좀 발송에 좀 가까운, 아니면 응용기술사에 좀 가까운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1대1로 연결을 하겠냐, 아니면 뭐 루프로 가겠냐, 아니면은 모아서 갈까. 여러 가지 방식은 이제 이게 내부 전력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외부 전력망은 뭐냐면요. 외부 전력은 뭐냐면은, 자, 풍력 발전기부터 전송하는 우리 육지까지 어떻게 전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DC로 전송할 거냐, 아니면 AC로 전송할 거냐, 중간에 변환해서 들어올 거냐, 아니면 모아서 다시 한번 변환해서 다시 직류로 올 거냐, 교류로 올 거냐, 여러 가지죠. 그러면 지금 제일 합리적인 건 뭐냐면요. 이 발전기예요. 발전기는 교류가 나요, 직류가 나요? 교류가 훨씬 나요. 교번자기가 바로 생기잖아요. 직류 같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마추어, 블러시에 저하고 정류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블러시가 계속 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류가 발전기는 좀 낫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직류 송전과 또 교류 송전이에요. 여기 구간 길잖아요. 길면 어떻게 해요? 직류가 낫냐, 교류가 낫냐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만약에 풍력 발전기 한 세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별도의 공중수기에 부여한 뭐 서브스테이션 하나 있고, 여기까지 보니까 한 10km를 넘어와야 돼요. 변전소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이제 뭘로 올 거냐가 좀 문제죠. 근데 우리 진주에서,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올 때 무슨 송전했어요? 제주도까지 갈 때요. 예, 직류 송전했거든요. 왜냐면은 공중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해저로 가는데 과연 교류가 낫냐, 직류가 낫냐라고 할 때는 구간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교류가 낫겠고요. 구간이 멀면 직류가 낫겠죠. 경쟁성 검토해야 되겠죠. 직류가 뭐가 장점이냐면 아까 근접효과, 표표가 없기 때문에 직류는 케이블이 작아도 되고요. 케이블이 작다는 것은 배관도 이제 작아도 되고요.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단 여기다가 개통연기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교류잖아요, 다. 그럼 다시 또 교류를 변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검토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접하지를 못하니까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은 문제였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공사 감리 수행 지침에 따라서 물가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감리하신 분들 맨날 하는 게 에스컬레이션이거든요.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니까. 공사업자가 돈이 불이값이 올랐어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올려주세요라는 게 업무인데, 이렇게 이제 다 해버리면은 이렇게 상당히 좀 쓰기가 어려운데, 다행인 게 뭐냐면은 그냥 조정 방법, 지수 조정률, 품목 조정률, 개요 검토하면서 구비서류까지 가면서 감리점 FM을 하신 분들은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하신 분들은 좀 잡을 수 있는 문제다. 그다음 6번 문제예요. 저도 막상 놓고 풀으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몇 가지는 나오는데 나머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계산 문제였다라고 좀 보시고요. 자, 3교시 볼게요. 3교시 보시면은 뭐냐면은 충전 전류예요. 발생 원인, 영향, 대책인데요. 경부하시나 장거리 선류의 경우 선로의 충전 용량이 매우 커져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페란트 현상이에요. 페란트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압이 상승하겠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의 송전이 어렵고 발전기 자기여제 현상, 그 다음에 과진상에서 조상 비용 등 좀 이제 잡아주려고 많은 좀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충전 전류. 이게 많이 다루지 않은 문제라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이 다루지 않은 문제라서.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예요. GPT라고 해야 돼요? GVT라고 해야 돼요? 이제 GVT라고 해야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GVT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고려사항 설명하고 설치 개수와 영상 전압과의 관계. 그래서 지문 좀 읽어보시면은 뭐 개념 이해하려고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GVT 사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설치 개수와 영상 전압과의 관계 설명하는 거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이 비접지를 많이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비접지를 많이 해보신 분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GVT, 즉 GPT에다가 GPT를 다수 설치하면은 영상 전압이 감소한다. 이게 좀 결론이에요. 감소한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에서 2018년 REC 가중치를 개정하고 발전 차백 지원제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대해 설명하시려는 건데, 이거 좀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요. 교재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재밌냐면요. 에너지 정책이 나와요. 여기서.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문제 한번 볼게요. 즉 가중치를 결정했는데요. 4번에 보면요. 환경, 기술 개발, 산업 환경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력,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그 다음에 수급 안정, 지역 주민의 수용 정도. 신기한 게 들어갔어요. 지역 주민의 수용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중치 개선의 핵심 내용이에요. 임야 가중치의 하향 조정했다고 했어요. 임야를 보니까요. 임야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야 가중치 설치 용량의 관계비 0.7로 하향 조정됐다. 즉 임야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지 말라고요, 설치하라고요. 가중치가 1인 기본이 1이죠. 근데 0.7로 줄었다는 것은 임야에다가 만약에 산을 깎고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은 30% 까라는 거죠. 가중치를. 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요. 2번에 보시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몇 배 준다고요? 5배.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태양광에다가 ESS를 설치했으면은 가중치를 5배 준다니까 크고요. 그 다음에 유지되다가 2020년 되면 4로 줄이겠다. 하향 조정 이유는 기술 개발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된다면, 그 다음에 가중치를 통한 인스트비가 줄어도 경쟁성은 충족된다. 그 다음에 3번에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매향 매입제도예요. 30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 또는 100kW 미만의 협동조합 등, 여기는 공기업이 S&P 플러스 REC 고정가격으로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매입해 준다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주민 참여형 사업이에요.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그 다음에 주민이 해당 발전소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중치를 더 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에 보시면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밑줄 한번 쳐보죠. 몇 프로요? 7%에서 2020년, 몇 프로까지 높인다고요? 20%까지 높인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요? 2030년까지요. 저는 정말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7%도 난리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그 펜션 진다고 갔더니 와 너무나 경치가 좋은 거야. 봤더니만 인삼밭도 많고 카메라 볼 때 인삼밭에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반짝반짝 빛이 빛나더래요. 가보니까 뭐예요? 인삼밭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설비라는 거죠. 지금도 이 상태인데 만약에 20%를 이제 우리가 신재생을 썼다라면 신재생 뭐가 있어요? 태양광하고요. 풍력밖에 없잖아요. 지열은 어떻게 해요? 팍 죽었죠? 와, 저는 이제 금수강산이 태양광 풍력 강산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이 바다로 밖에 없을 거. 태양광도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된다, 고민된다라는 거죠. 7%도 이 정도인데. 아니, 제주도 갔더니 저희 아들내미가 바다를 보지 않고 산만 보고 있더라고요. 산에 뭐가 있어요? 풍력 발전기. 그래서 좀 고민된다라는 거. 뭐 또 환경 운동가들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분진 위험 장소에서 설치하는 전기 배선, 개폐기, 콘센트, 전등 설비, 시설 방법인데요. 분진 위험 장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분진 폭발 최근도 아니네요. 5, 6년 된 것 같아요. 우리 부산 가면은 사격장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상적인 남자들이라면 사격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오너십이 쏴봤잖아. 어디서요? 군대에서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산에는 사격장이 많아요. 근데 사격장이 빵빵빵 하다 보니까 시끄럽다 보니까 주변에 영향 미치니까 방음 패드를 어마어마한 거 설치한 거죠. 아주 두꺼운 거요. 방음 패드를 쭉 설치했는데 문제는 빵빵 하면서 뭐가 날아가요? 연소되지 않는 분진이 이제 날아가서 어디에 붙어요? 방음 패드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공중에 약간 분진이 굴러다니다가 빵 한번 튀길 때 여기 연소가 뻥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격장이 뻥 하고 터졌는데 문제는 뻥 터지면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분진들을 더 이제 어떻게 해요?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더 부유시켜가지고 2차, 3차 폭발한 거죠. 사망 2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상이고요. 이럴 때 이제 분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기관 뭐 시청이나 이런 국가기관 보시면요. 지하에 뭐가 있냐면요. 탄약 창고하고요. 총기를 보관해요. 시청 건물에. 일반 건물에요. 안 보셨죠? 총기를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전쟁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시청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지. 시청으로 가야 돼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냥 일반 형광등 설치했더라고요. 분명히 이송하다가 아니면 이거 누출, 자연 누출이잖아요. 누출되다가 분진 부유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분진등 좀 램프 좀 설치하시고 콘센트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콘센트 쓰는 미친 인간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했는데 이럴 때 분진 폭발이에요. 분진이에요. 그래서 분진 위험 장소, 지금 분진이 이상 상태 아니면 정상 상태에서 분진할 장소가 있을 때 전기 배선, 개폐기, 콘센트, 전등 설비 어떻게 할 거냐라면요. 거의 그냥 내용 모르면 뭐 가지고 비비면 돼요? 우리 전기 방폭 있죠. 전기 방폭 가지고 같이 비비면 60%는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아실 만한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실무적으로 썼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특히 분진 우리가 전기 방폭 보시면요.
대부분 램프는요 노출이에요. 그 다음에 배관은요, 배관도 다 노출이에요. 배관도 노출이에요. 배관도 다 노출이고요. 다 노출이에요. 그 다음에 콘센트 같은 경우는요, 콘센트는요, 리셉터클 어마어마해요. 프레임이요. 그 다음에 스위치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스틸 배관에 다 노출해 놓고요. 만약에 이게 옆방으로 넘어가요. 즉 방화구역을 넘어가요. 그럼 여기는 다 뭘로 설치해야 돼요? 실로 꽉 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틸 배관이에요. 이 스틸 배관에 석고 재질 같이 연소되지 않는 걸로 꽉 채워요. 왜 채울까요? 왜 채울까요? 가연수 가스가 새, 분진이 새.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꽉 채우는, 이게 기본적인 이제 방폭 설비예요. 이것만 쓰셔도 절반 정도 이상 맞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지진이에요. 지진은 별표 3개 치시고요. 좀 필요 이상 좀 해놓으세요. 필요 이상. 저 정리를 좀 해놨죠. 그래서 법규 변경 과정부터 쭉 정리해놨으니까요. 최신 기준까지 넣었어요. 17년 12월까지 넣은 거 넣었으니까요. 꼭 정리 좀 잘 좀 하시고요. 지진 대책 되시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뭐냐면요, 그냥 기본이 플렉시블이에요. 플렉시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낭창낭창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 강도 튼튼이에요. 안가 8인치 박을 거 20인치 받고, 이만한 거 박을 거 이만한 거 받고, 기초 강도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공진 방지예요. 현재 국내는 여기까지는 적용하거든요. 근데 공진 같은 건 생각보다 중요해요. 공진. 즉 주파수가 같을 때 울어버린다라는 거죠. 일본 분들이 이제 지진 방지가 상당히 많이 발전됐는데요. 즉 이 지진 파형의 주파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횡축, 종축 있는데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좌우 움직이는 거, 위아래 움직이는 거요. 횡축이 더 위험하겠죠. 이때 횡축이고 종축이 넘어가서 이 지진 파형의 주파수하고 이 건물의 주파수가 같으면요, 횡축이고 종축 필요 없이 같이 울어버려요.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하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수직 배관들, 즉 부수닥트에 만약에 주파수가 같다라면은 지진 울고 더블로 울어버려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달라야 돼요.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지진에서는요. 일본 사람들 봤더니요, 와, 이 주파수하고요, 이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를 다 계산했더라고요. 실제로요. 주파수 보면 아예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와, 정말 훌륭한 나라 같아요. 재난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VVF, VBCF예요. 얘도 100문제 안에 들어가는 기초 문제죠. 뭐 누구나 다 풀었을 것 같고요. 자, 4교시 볼게요. 4교시.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추정 방법. 우리 발송배 전에 하영일 수사님이 자료 좀 주셨는데요. 내가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검토한다라고 보시고요. 자, 골프장 야간 조명 계획이에요. 골프장이 지금 두 번째 나왔거든요. 상당히 80몇 회인가 한번 나오고 두 번째 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기 종목을 보시면요, 제일 큰 공이 뭐죠? 큰 공을 사용하는 거. 축구야? 농구지, 농구. 그 다음 뭐예요? 배구공이 커요? 축구공이 커요? 비슷해 보이던데? 뭐 축구, 배구고요. 그 다음 작은 공이 뭐예요? 에? 핸드볼. 오케이. 그 다음 또 작은 공이요. 아무튼 제일 작은 거 뭐죠? 야구는 좀 크지. 제일 작은 거 보죠. 탁구하고요, 골프예요. 근데 얘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범위가 작잖아요. 근데 골프는 어떻게 해요?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야간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얘는 뭐 야간이든 주간이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그냥 우리가 자연주광이 아니라 인공주광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작은 공일수록 어떤 게 문제냐면요,
원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직조도와 수평면조도를 봐야 돼요. 수직조도, 수평조도를 봐야 돼요. 수평조도.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골프예요. 빵 때리면 카메라는 어딜 잡아요? 하늘만 잡잖아. 보이나? 한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보면요. 잡고 가더라고요. 우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빵 소리만 나고 떨어질 때만 보여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원근감 하려면 수평조도, 수직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과하면 어떻게 돼요? 골프장의 숲속에 있는, 즉 산속에 자연과 어울려져 있다면 주변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도심지에 있으면요, 차량의 운행방해, 보행자의 운행에 불쾌함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문제를 잡았으면은. 예. 그 다음에 뭐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조명 계획 나오면 어떻게 비벼야 돼요? 조명 계획이다 하면은 NFU는 EAD 이거 하고요. 또 뭐 있죠? 조광는 그분 심미경. 이거 두 개에서 이제 비벼야 되겠지. 비벼서 한번 써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전원계통이에요. 이것은요, 여력이 좀 되신 분들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원법 좀 받아서 꼭 좀 보세요. 왜냐면 금방 얘기한 태양광, ESS 다 뭐 해야 돼요? 계통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법 제가 어딘지 써놨죠? 원법 보시면은 어느 규정인가 보면은 분산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록 2014년이 최신판이니까요. 이거 보시면 좀 깊어요. 좀 내용이 많아요. 책 한 이 정도 건수되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저희 거 모아책을 좀 보고 연산 좀 하시든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 분단 된다라고 놓고 보면은 임피던스하고 TR 용량 가지고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가 그다음에 TR 용량 하나는 1000TR, 하나는 500TR 그래가지고 한번 풀어는 봤어요. 근데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놓고 한번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이거 답은 맞아요? 기억이 안 나죠? 답 뭐 썼나?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건축전기뿐만이 아니라요. 안전과 응용도요. 구석구석 하나씩 나와요, 지금. 여기는 지금 ELV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IC에서 요구하는 감전 보호는 뭐냐면 직접 접촉 보호, 간접 접촉 보호를 조합으로 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단독 경우에 SELV, PLV, FELV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경우는 직접 접촉 보호할 때, 간접 접촉 보호할 때마다 별도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시험 문제가 계속 이거 하나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원법 보시고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원법부라는 게 몇 개 있었죠. 배전계통 연계기술, 뭐 이런 것들은 원법을 좀 보시면서 좀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참 재밌어요. 실제 소방기술사들은 까다로워서 이거 잘 않거든요. 왜냐면 유학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근데 재밌게 나왔어요. 특별고압으로 수행하는 경우 설치 기준. 이거 실무로 한번 해보신 분은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전기회를 결선 방법까지 쓰래요. 이거 쉬워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만약에 이 지금 내용이 어려서 그래요. 그냥 얘는 차단기로 볼게요. 차단기. CB. CB. 얘는 VCB, 얘 VCB, 얘 VCB. 얘는 뭘로 볼까요? TR 2차측이니까. 이게 TR이잖아요. TR 2차측이니까 뭘로 볼까요? 그냥 ACB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쉬워져. TR.
결론이 뭐냐면요. 여기가 소방부하예요. 그럼 뭐를 보호해줘야 돼요? 소방부하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차단기보다 이 소방부에 있는 차단기에 먼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되지 말라는 거지. 떨어지지 말라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최대 전류, 그다음 차단 시간. 그런 것들 조금 둔감하게 하라는 게 얘예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는 V12로 보고요. 여기는 A12로 보면 되는 거죠. 얘는 뭐냐면은 변압기가 한 대예요. 변압기가 한 대라서 소방부하와 전기부하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 경우 마찬가지로 실무하시는 분들 여기 차단기 연결하면서 많이 티격태격 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TR 2차층에 메인 차단기가 있고 소방부하 있고 전기부하 있을 때 이 차단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방부하를 공급 못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냐면은 이런 거죠. 변압기가 있고요. 바로 A12가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소방부하 쓰고 우리가 뭐 비상부하 썼다. 우리가 그냥 일반 부하 썼다라고 하면은 이게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에서 항상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 차단기를 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소방부하를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소방부하도 차단기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대신 용량을 어떻게 해요? 둔감하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때문에 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같이 연결하지 말라는 게 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거 이제 좀 하신 분은 실무하신 분은 조금 두리뭉실 썼을 것 같은데 규정에서 있는 것 같이 정확히 써줄 만한 사람은 좀 극히 좀 드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116회 검토해보면요. 소방부가 소방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에너지 문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본 문제들 포함된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죠, 에너지는. 그래서 에너지는 최신 법규로 좀 하시고요. 소방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겹치고 계속 이제 이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왜냐면은 이 개통 구성은 누가 해줘야 돼요? 소방 설계자가 하나요? 아니거든요. 전기 설계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설계자가 이제 뭣도 알아야 되냐면 소방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알아야만이 설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출제위원들의 깊은 내공이 있는 문제 같아서 예전 저저번 시험은 상당히 제가 문제 풀려다가 막 짜증났거든요. 아씨 이걸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문제들이 상당히 실무적이었고요. 합리적인 문제였고요. 최근 이슈되는 것도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어려웠고 적당히 쉬웠고요. 그래서 너무 기본 문제 페이스도 안 좋아요. 너무 기본 문제 페이스보다 상당히 고민될 문제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 정도면 공부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하고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